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다시 1. 마르크 로제 장편 소설 윤미연 옮김. 코린에게. 우리가 책을 만드는 이유는 오로지 무덤 너머의 사람들과 계속 이어져 있기 위해 생애 가장 무자비한 적인 흐르는 시간과 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지. 서적상 멘델 1935 슈테판 츠바이크.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다 인재가 될 수 있다. 감옥을 방문하고 나섰음. 1881년 빅톨 위고. 위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 지나치게 허물없이 대해서는 안 된다. 반말 투여도 안 된다. 깍듯이 존댓말을 써야 하는 건 물론이고 그들을 부를 땐 이름이 아닌 성으로 부르되 반드시 부인이나 씨라는 호칭을 붙여야 한다. 그들의 약병에 성, 이름, 방 번호 등이 기입되어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간호사들을 위한 더 암호화된 정보들도 적혀 있을 테지만 그건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한 달 전 이곳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거주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을 맡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11시 17분 28호실 조엘 피키에 수레국화 요양원. 운하를 따라 쭉 늘어서 있는 건물의 3층. 문이 닫혀 있다. 문 위에는 무슨 글귀가 붙어 있다. 필기체, 이탈릭체로 파우카메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나는 배식 카트를 벽에 붙여 세우고 브레이크 2개를 발로 밟아 딸깍 소리가 나게 고정시킨 뒤 문을 두드린다. 3번. 아주 확실하게. 그 즉시 잔뜩 쉬었지만 깜짝 놀란 듯한 거의 우렁차게 들리기까지 하는 목소리로 누군가 대답한다. 아, 벌써? 잠깐만 기다려줘요. 나는 잠시 기다린다. 카트 위에 놓인 식사 쟁반 4개도 기다린다. 따뜻한 요리들을 각각 덮은 4개의 투명한 뚜껑 안 위쪽에 작은 물방울들이 맺힌다.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안에서 급히 종이들을 정돈하는 소리를 듣는다. 자, 됐어. 그래, 들어와. 나는 문을 연다. 그는 나를 보자 눈살을 찌푸리며 머뭇거리다가 내가 평소에 음식을 가져다 주던 주방 보조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다. 아, 새로운 친구로군. 베아트리스는 어디 아픈가? 그건 아니고요. 아마 딸이 조금 아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휴가를 냈고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피키에 씨. 저는 그레거르라고 합니다. 아, 그건 거기다 놔. 그는 종이와 책이 잔뜩 쌓여있는 탁자의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내게 말한다. 내가 반말을 한다고 언짢아 하지 말게. 나는 이곳 사람들 모두와 말을 놓고 지내니까. 예,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쟁반 하나를 2손으로 받쳐들고 그의 방 안으로 들어간다. 박스, 또 다른 박스.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온통 뒤덮인 사방벽. 8제곱미터의 공간 안에 탁자, 침대, 의자, 소파, 서랍장, 붙박이장과 침대 머리맡 테이블 사이로 삼각대 다리폭 2개 정도밖에 안 될 만큼 좁디 좁은 유일한 이동 통로. 방 안에 들어서자 내 뒤쪽으로 한쪽 벽에 휠체어가 가지런히 접힌 채 세워져 있다. 그 옆엔 샤워와 세면, 화장실 공간을 구분짓는 접이식 문. 내가 있는 쪽으로는 읽을 수 없는 포스트잇 메모와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 조각들로 반쯤 가려진 창문을 통해 운하를 따라 이어진 정원의 불빛들이 찔끔찔끔 새어 들어오고 있다. 마치 그 공간에 짜 맞춰진 것처럼 내 앞에 서 있는 노인의 관 입구. 흠잡을 데 없이 잘 차려입고 자신의 영지 한가운데 서 있는 영주. 자만하지도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고 그저 스스로에게 위험을 갖추고 있을 따름이라고. 그는 놀라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는 제일 좋은 짙은 색 면양말과 검은색 가죽 모카신을 신고 있다. 사실 그는 끈을 매는 신발을 더 좋아한다. 다만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끈을 맬 수 없을 뿐이다.
동료들이 미리 귀뜸해 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깜짝 놀란다. 놀라서 멍해 있다. 그의 방은 깔끔하고 단정하며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그런데 나는 숨이 막힌다. 세척제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난방기구. 글쎄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질식할 것 같다. 놓이는 그런 내 모습을 즐긴다. 놀랐나? 서두를 것 없어. 천천히 해. 그리고 그는 식사 쟁반으로 다가가 보온 뚜껑을 들어 올리면서 따뜻한 음식에 눈길을 던진다. 그래, 오늘은 위대한 셰프께서 무슨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 주셨나? 그는 피레로 반쯤 뒤덮인 널쩍다리 고기 2조각을 보면서 빈정거린다. 접시에서 피어오르는 냄새에 나는 복도에 남겨진 나머지 3개의 쟁반들을 떠올린다. 맛있게 드십시오, 피키에 씨. 배식을 다 끝내고 다시 오겠습니다. 늙은 암탉들을 조심해. 그들은 여우에겐 잔뜩 겁을 먹지만 빨강머리 남자는 좋아 죽거든. 틀림없이 자네의 맑은 얼굴을 보면 홀딱 반할 거야. 나는 건성으로 웃음을 터뜨린다. 늙은이의 유머에 자네도 익숙해져야 할 거야. 늙은이의 유머. 나는 그것에 익숙해졌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거주자들을 아무개 씨라고 불러야 하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농담도 오간다. 그렇게 많은 별명들이 만들어진다. 대부분은 듣기에 썩 기분 좋은 것들이 아니다. 하지만 가끔씩 세심하게 정감 가는 별명. 각자의 이런저런 장점이나 결점을 부각하면서 썰렁하지 않은 시적 감성이 묻어나는 별명도 생겨난다. 피케 씨, 모두가 그를 책방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별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왜 그를 그렇게 부를까 의아해하는 사람들은 뜨내기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 같은 그 예우의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피키에 씨, 책방 할아버지. 7년 전 그는 모든 걸 다 팔아치웠다. 곁가지 문학 서점은 이제 퀵버거라는 햄버거 가게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곳에 관한 기억이 전혀 없다. 나는 이제 막 18살이 되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곧바로 취업. 떨어져 나온 거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수치상으로 지원자 가운데 80%가 바칼로레아에 통과한다. 나는 그저 나머지 20% 쪽으로 스르륵 굴러떨어진 거고 그 통계에 과연 내가 포함되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학교 선생님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과목을 막론하고 그래 구하루 젤랭, 출석, 결석. 출석은 했지만 결석한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 그야말로 완벽한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 중학교 4학년 때 진로 상담을 받으면서부터 나는 정말 당혹스러웠다. 그 모든 직업들에는 저마다 바칼로레아 그 이상의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필수 과정들이 잔뜩 있었고 나에게는 그저 끝없이 코앞에서 연속적으로 쾅 하고 닫히는 문들일 뿐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그 얘기를 했다. 진로 상담 선생님은 내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 난 나무를 좋아한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산림청 얘기를 꺼내더라고. 이과형 바칼로레아를 준비하라니. 난 수학엔 완전 젬병인데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언제나 현실적이고 사리 분별이 빠른 엄마는 말했다. 내가 내 나이 때 그랬던 것처럼 너도 취직을 해. 시청에는 일손이 모자랐고 그래서 용케 녹지과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솔직히 그 일에 만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탁 트인 야외 활동.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온종일 잔디를 깎고 낙엽을 쓸어내는 것이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삽을 들고 개똥과 씨름을 하고 운동 경기 다음 날이면 깨진 유리병 조각들을 주워 담아야 했다. 나는 빛의 속도로 그 일에 넌더리가 났다. 시청 사회복지과 부책임자인 태롱 씨와 안면이 있는 엄마는 그의 백을 썼다. 수레국화 분과. 공식적으로 내 급여 계산표에는 의료시설 업무 지원 인력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일주일에 35시간 근무, 요양원 원장인 마송 부인이
직접 내 급여액을 결정했다. 내가 초년생이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낮은 액수였다. 어쨌든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엄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한시름 놔도 되겠구나. 그런 급여를 받으면서 나는 이곳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공식적인 표현일 뿐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전문성이 필요 없는 온갖 허드렛 일을 맡아 한다. 책방 할아버지는 나를 자벽꾼이라고 부른다. 어쨌든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 우습게 느껴진다. 2월 1일 나는 주방 위생물을 썼다. 마침 주방에 갑자기 구멍이 생겨서 그 자리를 때우러 간 거였다. 바깥 날씨는 무척 쌀쌀했다. 기껏해야 3, 4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방 안은 한증막이었다. 27도. 게다가 12시가 되기 전 조리장 장 미셸이 오늘의 요리에 대미를 장식할 때쯤이면 30도까지 올라간다. 거기서 일한 첫 달부터 나는 주방 일이라는 게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빡세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점심과 저녁마다 준비해야 하는 60인분의 식사 세트, 식당 홀에 40인분, 개인 방으로 각각 날라야 하는 게 20인분, 마리 오딜과 샹탈이라는 여직원 둘이 조리장을 도와 일한다. 나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식자재 창고와 그들의 작업대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죽어라 그들을 보조한다. 이 일이 꽤 마음에 든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샐러드용 채소를 씻는다. 우리는 놀이공원에서 들리는 음악만큼이나 큰 소리로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한다. 그리고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대체로 여직원들은 불평을 늘어놓는다. 적어도 내순되어야지. 맨날 이렇게 인원을 줄이니까 우리가 늘 녹초가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신입이니까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나를 증인으로 삼는다. 사실 두 사람, 아니 한 명만 더 있어도 일이 훨씬 덜 힘들 것이다. 특히 식사 시간이 끝난 뒤 식기 세척기의 소음과 수증기 속에서 모든 것을 씻고 깔끔하게 정리정돈해야 할 때면 일종의 고난이다.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온몸은 흠뻑 젖어 있고 몸에서 토할 것 같은 악취가 푹푹 풍긴다. 식당, 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7명이다. 여자 4, 남자 3으로 노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역할이 나뉘어 있다. 내가 세어본 바로는 작은 숟가락으로 떠 먹여야 하는 노인들은 모두 4명이다. 몇몇 노인들은 혼자 식사하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스스로 해낸다.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뭐랄까 완두콩 미오리가 메뉴로 나온 날 학교 구내식당에서 벌어지던 난장판이 떠오른다. 여하튼 여기서 일을 하려면 머리도 잘 돌아가야 한다. 거주 노인들에게 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노인이 막무가내로 행동할 때, 음식물을 제대로 입에 넣지 못할 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떼를 쓸 때, 넉살을 부리면서 유들유들하게 온갖 시련에 대처하는 재주가 있다면 모든 게 아주 순조로울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참을성 없이 행동하다가 금세 노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학대를 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성질이 못돼서가 아니다. 한순간도 부드럽고 상냥한 몸짓과 말투를 잃지 않아야 하는 일에 지쳐서 그런 것이다. 최악의 경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할 동안 다른 동료를 불러 대신 맡아달라고 한다. 직원들끼리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어딘가에서 덜컥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윗선에서도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읊어댄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잊지 마쇼. 우리도 사람이라는 걸. 필요했지든 몇몇이 되받아친다. 자기 방에서 따로 식사하는 노인들을 담당하는 직원은 모두 5명이다. 한 사람이 4명씩 맡고 있다. 그건 거의 예수의 순환에 비견할 만한 고역이다. 작은 숟가락 정도가 아니라 깔때기가 필요한 극한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피케의 씨도
자기 방에서 식사를 하는 노인 중 한 명이다. 식당으로 내려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파킨슨 병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식사를 혼자 하고 싶어 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끌벅적한 싸구려 식당은 그를 우울하게 만든다나. 그는 그게 자신에게 속물근성이 있다거나 다른 누군가를 업신 여겨서가 아니라 다만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나처럼 나이 들어 몸은 망가졌지만 정신은 멀쩡한 인간이 되면 말이지. 그가 말했다. 그렇게 되면 혼자일 때 고통을 덜 느껴. 다른 노인네들을 보고 있으면 병들고 망가진 자기 모습이 떠오르니까. 8년 전 주치의가 병명을 알려주었을 때 그는 처음엔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후 11개월이 지나며 증상들이 점차 악화되자 그는 결국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집, 차, 서점,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이 요양원으로 들어왔다. 그 돈으로 현재 거주 중인 이 요양원에 세금 포함 매달 2,500유로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그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 건 수천 권의 책과 작별해야 했던 일이었다. 식사 배달을 모두 마친 후 그의 방으로 되돌아온 나는 마치 최근에 사별한 소중한 누군가에 대해 말하듯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책들에 대해 말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오른팔을 들어 크게 원을 그리면서 자기 방의 벽들을 가리켜 보인다. 그리고 비탄에 잠긴 쓸쓸한 목소리로 문 위에 적힌 글귀에 대해 설명해 준다. 파우카메케, 이건 라틴어야. 내게 남은 건 거의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지. 여기 보이는 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들 가운데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를 전부 잃고 오로지 이 3,000권만 선택해야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던지.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에 비견할 만한 고통이었어.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알겠나? 한상 통증. 그래, 잘려나가고 없는 팔이나 다리가 때때로 근질거리는 거지. 그런데 긁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악몽이 되는 거야. 상상해봐. 더 이상 내가 넘겨볼 수 없는 27,000권의 책을. 내가 어떻게 그걸 상상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에게 우리 집엔 책이라고 할 만한 게 한 권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얼떨결에 그에게 동정의 말을 건넨다. 그러니까 그건 당신에게 가족이나 친구와 다름없는 거군요. 그래, 바로 그거야. 피키에 씨, 접시를 가져가도 될까요? 이만 가봐야 해서요. 주방 사람들이 꾸물거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렴. 하지만 언제든 오고 싶을 때 다시 와. 난 꿈쩍도 하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나는 기회가 날 때마다 그의 방에 들른다. 일이 끝나면 녹초가 되지만 자기 방 안에 틀어박힌 책방 할아버지가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긴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하루에 한 번은 그 방에 가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좁은 반경, 술의 국화와 엄마와 함께 사는 집을 오가며 하는 일. 그것 말고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는 아는 것이 아주 많고 책으로 둘러싸인 인생을 살아왔으며 끝도 없이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다. 나는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 책들 가운데서 그 노인과 함께 무엇 하고 있는 걸까? 게다가 나는 그 책들을 만지거나 펼쳐보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나도 모르겠다. 틀림없이 학교에서 겪은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책방 할아버지는 나에게 책 얘기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도 마냥 바보만은 아니라서 곧 그의 속셈을 알아차린다. 그가 늘어놓은 책 표지, 다른 무엇보다 나를 유혹할 만한 책 제목, 그건 우리 사이의 게임이다. 나는 그에게 책 읽기요? 됐거든요. 하는 태도를 보이는 척하고 그는 털끝만큼도 나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없는 척하기.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학교 하면 곧바로 내 머릿속에 책이 떠오른다. 단 한 페이지도 못 넘기고 나를 질리게 만들던 그 책들. 내가 책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학창시절에 불편했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그 책들이 이제 나를 매료시킨다. 피키의 씨는 내심 흡족해하고 있을 것이다. 틀림없다. 하지만 나는 당장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싸움은 암묵적이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즐기고 그래서 앞으로도 몇 주는 이 상태가 더 지속될 것이다. 내가 무뚝뚝하고 시건방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때까지. 피키 씨, 당신은 책을 읽지 않는 하루는 헛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제가 피키 씨를 알게 된 이후로 책 읽으시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걸요?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한 게 틀림없다. 그의 침묵이 적어도 30초는 계속된다. 더 이상 그를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다지 상냥하진 않지만 정확한 지적이긴 하니까. 그래, 나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아. 이제는 책을 읽을 수 없게 되었거든. 내 손을 좀 보렴. 손이 떨리는 걸 봐.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독서대 위에 책을 올려놓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 눈이 책을 읽는 걸 포기하게 만들어. 녹내장이 왔거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안약도, 레이저 수술도, 커다란 글씨로 전자책을 봐도 소용없어. 난 할 만큼 했지. 하지만 독서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어. 나에게 남은 건 음악뿐이야. 나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최대한 작게 몸을 움츠린다. 피키에 씨는 안락 의자 옆에 놓아둔 CD 플레이어 쪽으로 오른손을 내밀어 CD1의 플레이 버튼을 누른 뒤 볼륨을 최대로 높인다. CD 플레이어에 불이 들어온다. 초록색 형광글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이어 지나간다. 말러 교향곡 제5번 아다지에토 죽음 탄식.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음악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어쨌든 지루한 음악이다. 고리타분한 음악.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완전히 무너진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다. 무엇보다 창피하다. 그래 구하르. 피키에 씨는 비탄에 빠진 내 비참한 표정을 분명히 봤다. 그래 구하르. 말해다오. 글을 읽을 줄 아니? 이 얘긴 다음번에 하자꾸나. 지금은 혼자 있고 싶구나. 그 장면을 두고두고 되새기면서 내가 너무 처량해 보이지 않도록 나에게 유리하게 각색해 내기까지 꼬박 이틀이 걸렸다. 마침내 다시 피키에 씨를 만나러 간 나는 평소처럼 문을 두드리고 기다린다. 그의 권유에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손을 내민다. 피키에 씨, 지난번에 드린 말씀 말인데요. 제가 무례했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는 내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게 분명하다. 엷은 눈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기울이고 떨리는 손을 내밀어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부드러운 손길로 내 손을 잡는다. 그의 살결, 값비싼 향수 상자의 리본 같다. 그가 굽은 어깨를 펴며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그래 구하르, 내 사과를 받아주마. 지난 이틀 동안 내가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허전했는지 넌 아마 상상 못할 거다. 이번만큼은 내 입장을 딱 부러지게 밝힌다. 피키에 씨, 솔직히 책 읽기는 제 적성에 맞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그가 내 말을 잘랐다. 그건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원장님이 피키에 씨를 많이 좋아하시나요? 그래, 썩 기분 좋진 않지만 그런 것 같구나.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피키에 씨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엄청 좋은 생각 아닌가요? 그러면 피키에 씨에게 도움이 되고 저는 또 주방에서 1시간 덜 있게 될 테니 저한테도 좋고요. 딱 1시간만요. 피키에 씨,
피케 씨가 한번 원장님에게 말씀드려 보시겠어요? 내 어조는 의욕과 간청 사이에서 흔들린다.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건 분명하다. 그리고 콜레라를 피하려고 패스트를 택하는 것 같은 느낌. 계속 피하고 달아나려 했던 곳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노인은 이런 문제들에는 관심이 없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피케 씨는 서둘러 원장실로 내려갔다. 마송 부인은 깜짝 놀란다. 이건 하나의 사건이다. 어머나 세상에 피케 씨, 웬일이세요? 지금은 5월이다. 금방 눈이라도 쏟아지겠네요. 그녀는 자기 맞은편에 있는 의자 2개를 밀어낸다. 책방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굴려 다가가 원장과 자신 사이의 책상 위에 팔뚝을 올려놓는다. 그는 교섭을 좋아한다. 친애하는 카트린, 구레구아르 말인데. 아, 구레구아르, 당신의 총아 말이죠. 말씀해 보세요. 당신 운영계획에 빈틈이 없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피키의 씨는 우물쭈물한다. 만약 그 애가 이따금씩 주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가령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는 또다시 망설인다. 그러면요? 그녀가 묻는다. 그러면 그 애가 나한테 책을 읽어줄 텐데 말이야. 피케 씨, 구레구아르가요? 농담이시죠? 그 햇병아리 같은 애는 책이 뭔지도 몰라요. 그건 내 문제고, 가트린, 내가 한 번이라도 뭘 부탁한 적이 있나? 매일 자신의 결정들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자신감 넘치는 40대의 요양원 원장 카트린 마송이 갑자기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당신이 부탁하는 사안은 무척 까다로운 문제예요. 피케 씨, 그건 이중특혜라고요. 당신만 놓고 보면 흔쾌히 승낙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 아이는 자칫 골칫거리가 될 소지가 있어요. 내일 당장 주방 사람들이 원장실로 몰려올 겁니다. 장 미셸과 여자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칠 거예요. 난리 좀 치게 내버려 두지 뭐. 그들은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쳤다. 마리오딜, 장 미셸, 샹탈은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며 길길이 날뛰었다. 원장은 꿋꿋하게 버텼다. 분명히 말하자면 직원인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고객인 요양원 거주자 피키에 씨를 위해서였다. 그래 구하르, 언제라도 이 특권은, 어쨌거나 이건 분명히 특권이니까 당신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은 언제라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요. 실제 직원 수가 너무. 마송부인 압니다. 알아요.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피키에 씨, 원장님이 오케이 했어요. 나는 노크를 하자마자 그의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의기양양하게 그의 방으로 들어간다. 원장이 오케이 했어요, 피키에 씨. 원장은 오케이예요. 손을 약간 떨고 있는 노인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며 나는 경쾌하게 승리의 춤을 춘다. 우리는 6월 첫째 주 월요일에 첫 낭독회를 열기로 한다. 그때쯤이면 주방 사람들도 이 상황에 적응이 될 테니까. 보름 동안 그들은 잔뜩 못마땅한 기색이다. 내내 짓궂은 행동을 하고 불쾌한 말들을 내뱉는다. 그래, 결국 붙어먹었군. 그 비아냥대는 말이 나를 겨냥한 것인지, 나와 마송 부인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나와 그 노인을 두고 하는 말인지 확실치 않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귀를 닫아버려 그레고아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한쪽 귀로 흘러버려. 보름 후면 하루에 1시간씩 주방에 일해서 해방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 그런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책방 할아버지는 분명히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초조함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맨 처음 읽을 책으로 어떤 책을 고를까? 그 자신이 젊은 낭독가였을 때 특별히 감동을 받은 그림 가득한 책을 선택할까? 아니면 내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 2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책을 고를 수 있을까? 책방 할아버지는 노련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 2가지를 다 충족시킬 것이다.
6월 첫째 주 월요일 28호실 오후 4시 50분. 피켓이는 나를 기다린다. 1층 주방, 채소 보관실 정돈을 끝마치는 일. 장미셸은 나를 놔주지 않는다. 시간이 다 됐다. 오후 5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RTL 방송국의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 오후 5시. 간추린 뉴스. 장미셸이 마침내 투덜대며 말한다. 꺼져버려 이 자식아. 나는 앞치마와 위생모를 벗어 공처럼 뭉쳐 내 사물함 안에 집어던진다. 주방 일을 할 때 신는 메이드 인 차이나 파란색 플라스틱 슬리퍼를 그대로 신은 채로 신이 나서 성큼성큼 뛰어 올라간다. 나의 구세주를 만나러 간다. 그의 방 문이 반쯤 열려 있다. 들어와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어. 그는 안락 의자에 앉아 있다. 두 팔을 팔걸이에 올려놓은 채 나에게 앉으라고 지시한다. 꼭 스핑크스 같다. 나는 그대로 서 있다. 그는 한마디 말 없이 그저 고갯짓으로 테이블 위에 눈이 잘 띄게 놓아둔 책을 가리킨다. 나는 그 책으로 손을 뻗는다. 무슨 책이에요? 뒷면에 내용 요약이 있다. 나는 마음을 다잡는다. 책을 집어들고 제목과 저자를 본다. 그리고 책을 뒤집어 본다. 책방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곳에서 몇 발짝 떨어진 테이블 옆에 선 채로 나는 그가 뒤표지라고 부르는 곳에 쓰인 글을 읽는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가 중간에 말을 자른다. 제발 큰 소리로 읽어다오.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는 노인네에게 책을 읽어주기로 한 거 아니냐.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 맞아요. 파켓씨, 말씀이 옳아요.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짓는다. 갑자기 중압감이 밀려든다. 나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되살아난다. 그 다음 젤랭이 읽어봐. 중학교 프랑스어 시간에 호명된 아이들이 각자 돌아가며 2, 3분씩 큰 소리로 책을 읽곤 했다. 30분 동안 선생은 아주 악랄하게 예측 불가능한 순서로 학생들 67명을 호명했고 우리는 선생님 입에서 언제 자기 이름이 튀어나올지 몰라 항상 긴장해야 했다. 그 다음 젤랭이 읽어봐. 그리고 예상은 결코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나는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었다. 읽고 있는 내용과는 동떨어진 아득히 먼 뭔가에 한 단어 또 한 단어. 나는 내 취향에 맞게 이야기를 꾸며댔다. 물론 선생의 취향에는 결코 맞지 않았다. 젤랭! 그래 구하르, 내 말 듣고 있니? 책방 할아버지의 온화한 목소리에 나는 머릿속 생각들로부터 빠져나온다. 죄송해요. 자리에 앉을게요. 그게 더 낫겠어요. 제가 할아버지 가까이로 갈까요? 아님 이대로 괜찮나요? 그냥 읽어. 어서. 이대로 완벽하니까. 나는 읽기 시작한다. 최근 새로운 번역으로 재출간된 DJ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크리스마스 사흘 전 학교에서 퇴학당한 어린 홀든의 모험들을 발견 또는 재발견할 기회. 전체 247조. 나는 침을 삼킨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다. 다 읽으려면 몇 번이나 와서 읽어야 할까요? 피켓이는 나를 안심시키고 싶어한다. 10번은 넘지 않을 게다. 시간은 충분해. 그건 신경 쓸 거 없어. 계속 읽어보렴. 그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채 숨을 길게 들이마신 다음 덧붙인다. 난 준비됐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 제1장. 정말로 네 얘기를 꼭 듣고 싶다면 당신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분명히 그런 시시껄렁한 것들을 제일 먼저 듣고 싶겠지만 내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다. 적어도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나는 책방 할아버지 얼굴을 흘깃 쳐다본다. 평온하다. 여전히 두 눈을 감고 있다. 그렇지만 자는 게 아니다.
나는 목청을 가다듬는다.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래 구하르 젤랭 계속해.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속삭인다. 낭독을 시작하자마자 고유 명사들 때문에 꽤나 버벅거린다. 이야기의 배경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피켓이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잉글리시 고유 명사들도 저절로 정확하고 유창하게 발음하게 될 거란다. 그건 정말 마음에 든다. 에스타블리 슈망트에서 쫓겨난 이 소녀는 바로 나다. 위대한 고대 이집트인들에 관해 바보 같은 논술을 늘어놓은 그의 역사 시험지. 너무 재밌다. 그가 하나같이 거칠고 무례한 친구들에 대해 말하는 부분은 또 어떻고. 예배당에서 기부자가 연설을 하는 동안 큰 소리로 방귀를 뀌는 녀석. 너무 웃긴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피켓이는 눈가를 문지른다. 벌써 1시간이 지났다. 이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이다. 나는 한껏 으스대며 큰 소리로 외친다. 제3장. 피켓이 꽤 잘했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해낸 일에 놀라 벙벙해진 나는 조금 전 읽은 20페이지를 엄지손가락으로 휘리릭 넘겨본다. 책방 할아버지는 내가 숲속 빈터에 망아지처럼 고개를 흔들며 콧바람을 내뿜는 모습을 바라본다. 타인의 삶을 그렇게 체화해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미래에 직면하게 될 때의 그 불안, 홀든의 두려움은 바로 나의 두려움이 된다. 여자애들과 성에 관한 대목에서는 홀든 대신 내 얼굴이 빨개진다. 7월 15일까지는 셀린저가 쓴 소설 속 주인공의 행동과 행위는 모두 나의 것이 된다. 책의 마지막 구절에 나는 감동받는다. 그 공허감에 감동했다. 노인의 방이 갑자기 텅 비어 보인다. 홀드는 사라졌고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책방 할아버지의 침묵이 나를 짓누른다. 어쩌면 그는 다음에 읽을 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주위의 책이 3,000권이나 있으니까. 나는 느릿느릿 방의 벽들을 빙 돌아보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막힌다. 방이 조여든다. 활짝 열린 팔들, 나를 부르는 이야기들이 보인다. 나는 믿을 수 없는 가능성들로 불빛이 반짝거리는 함정 밑 바닥에 떨어졌다. 열기에 취한다. 일어선다. 7월, 태양, 일상으로 돌아온다. 일상의 우연한 일들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걸 신경 써야 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나는 목이 마르지 않다. 아마도 그런 것 같다. 7월의 무더위 속에서 노인의 방에서 그렇게 1시간 동안 책을 읽었는데도 피켓이가 나를 놀려댄다. 전도할 대상을 찾아 헤매는 광신도 같은 어조로 그는 나에게 높임말까지 써가며 말한다. 물을 마셔요. 구레구아르. 마셔요. 보건부의 지침을 알잖아요. 당신은 물을 마셔야 해요. 나는 물을 마신다. 사흘 뒤 7월 18일 마송 부인의 사무실. 디지털 시계가 9시 24분을 알리고 있다. 그녀가 나에게 앉으라고 권한다.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 겸 요청. 7월부터 8월 말까지 8주간의 휴가 기간. 의사들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전화 안내원, 거기에 시설관리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각각 3주씩 전체 인원 중 8분의 1이 매주 일광욕을 하러 떠난다. 계산을 해본다. 골이 지끈거린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만으로도 벅찬데 나는 마송 부인의 속셈을 안다. 그녀는 재앙을 맞닥뜨린 눈을 하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 구하르, 난리가 났어. 정말 중대한 부탁을 해야겠어요. 9월까지 주방 대신 지하 세탁장으로 내려가서 일을 해줘야겠어. 마송 부인, 그럴 순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세탁장은 지옥이라고요. 레베카와 다니엘에게 이미 통보했어요.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피키에와의 낭독 시간에는 변동이 없을 거예요. 피키에 씨, 피키에 씨라고 불러야지.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세탁장은 지옥이다. 특히 세탁장 책임자 다니엘은 말이다. 쓰레기 다니. 베리 스몰 사이즈의 하얀 면 러닝 셔츠 사이로 드러나는 가냘픈 수레국화 꽃송이들. 보는 사람들을 포복 절도하게 만드는 그 멍청한 문신을 새긴 커다란 근육들. 특히 이두근에 힘을 줄 때마다 위아래로 실룩거리는 그 피넛걸 같은 풍만한 가슴. 웃겨서 까무러칠 지경이다.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어이 먹물 선생, 빨리빨리 좀 움직여. 여긴 그 잘난 책방이 아니야. 나는 그가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건지 가늠할 수가 없다. 어디 있는 거야? 앞으로 계속 직진, 쫄지 말고. 그 꼴통 자식은 내 머리 위쪽, 세탁장 주위를 빙 두른 좁은 통로에 있다. 쇠 말뚝과 쇠 말뚝 사이에 느슨하게 처진 밧줄 덕분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위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 군데군데 무지갯빛이 도는 수증기로 가득 찬 에어포켓 위로 천장 등에 유백색 빛이 퍼진다. 벽 중간쯤에 열린 환기창 너머로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 바퀴들이 보인다. 너에게 우리 여객선을 소개하지. 내가 있는 여기가 2층. 이곳에는 건조기가 모두 7대 있다. 그런데 할망구들이 같은 날 한꺼번에 팬티를 갈아입으면 건조기 7대로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내가 있는 곳은 1층. 세탁기 12대, 다림질 기계 2대와 붙박이장 안에 각종 세제들이 있다. 마성 부인이 너에게 분명히 말했을 거다. 여기서는 작은 빨래들만 한다고. 침대보나 수건, 매트리스 방수 시트처럼 큰 빨래들은 세탁 용역업체로 곧바로 보내진다. 운전 면허증은 있겠지? 아직 없는데. 이런 젠장, 원장이 날 갖고 노는군. 자전거 타고 다니는 계집애랑 걸음마밖에 못하는 페달이라니. 너희들 쿵짝이 아주 잘 맞겠다. 그런데 레베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한테 시비 걸지 마. 2번 다시 날 호모 취급하지도 말고. 알겠어? 피키에 씨는 훌륭한 분이야. 난 그분에게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장 미셸이랑 한 얘기가 바로 그거야. 먹물들은 하나같이 얼간이 새끼들이라니까. 그만해. 내 할 일이 뭔지나 말해. 난 내 일을 할 테니까. 그 입은 그만 닥쳐. 내가 책방 할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리기 시작한 지 겨우 한 달이 되었을 뿐인데 벌써 나를 먹물이라고 부르기로 결정이 난 모양이다. 놈들이 질투를 하는지 저마다 꼭 한마디씩 거둔다. 그 영감탱이랑 1시간 동안 딸딸이라. 나도 그걸로 월급을 받으면 정말 좋겠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세탁장과 쓰레기 단위에게 쌓인 분을, 세탁장에 인간 쓰레기 단위. 그들은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 잘 안다. 일할 때는 나무랄 데 없지만 기계를 다룰 때 외에는 짝이른 양말 한 짝보다 더 쓸모없는 놈. 어떤 종류의 옷감도 아주 섬세한 레이스 제품도 실오라기 하나 망가뜨리지 않게 프로그램을 조절해 척척 빨아대는 기계의 달인. 하지만 기계가 아닌 인간에 관해서는 그 달인 선생은 그딴 건 발가락의 때만큼도 관심이 없다. 그는 사람을 돌게 만드는 제주꾼이다. 나는 그에게 먹물은 얼간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 발버둥을 친다. 하지만 헛수고다. 레베카, 아 얼마나 불쌍한지. 맨발에 꼴 사나운 고무 슬리퍼를 신고 축 늘어진 위생모를 푹 뒤집어 쓰고 언제나 땀에 흠뻑 절은 채 잔뜩 겁을 집어먹은 모습. 희생양. 나는 다니엘이 그저 불쌍하고 한심한 녀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그녀에게 보여주려 애쓴다. 하지만 소용없다. 그녀는 녀석에게 철저하게 당하기만 한다. 작업복 밑으로 작업복을 헤치고 더듬대는 손. 깨끗하게 세탁된 빨래더미 속으로 거꾸로 뜨리기. 나의 침묵이 구조 의무를 모른 채 하는 방관제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얼마나 자문했던가.
하지만 절대로 나서지 않았다. 솔직히 나도 겁이 난다. 매일 아침 나는 레베카를 따라 복도를 걸어간다. 우리는 거주자들과 부딪힐 일이 없다. 청소 보조들이 미리 모아둔 자루들을 수거해 올 뿐이다. 똥냄새가 난다. 피, 토사물, 몸에서 흘러나온 온갖 배설물, 카트에 실린 번호가 매겨진 마대 자루들, 용역 업체에 전달하기 위해 내용물을 기록한 메모, 마치 군대에서처럼 이름표가 붙어 있는 개개인의 옷까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유일한 즐거움은 왔던 방향을 되돌아가면서 거주자 각자에게 잘 다려서 고이 접은 세제 향기가 폴폴 나는 깨끗한 옷가지들을 돌려주는 것이다. 블라우스, 손뜨개 질을 하거나 기계로 짠 카디건, 아크릴 섬유로 된 네글리제, 특이한 속옷, 스카프, 파자마, 언더셔츠, 바지, 원피스, 치마, 손수건, 스타킹, 피켓이는 이걸 속옷들의 팡파레라고 부른다. 나는 시원한 바람과 산 소리를 연상케 하는 작은 종을 흔든다. 배급 과정의 세세한 부분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할아버지들은 점잖게 멀찌감치 물러서 있다. 그리고 생계의 등급을 매기자면 거의 제로 수준인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내가 흔드는 작은 종소리든 나의 인사든 어떤 것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이 경우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 서랍에 세탁물을 정돈해 넣고 원피스와 바지를 옷걸이에 걸고 기력이 없어서 침대 위에 눕거나 안락의자에 앉은 채로 반수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 나는 그 잠든 행성의 침묵을 지켜보면서 최악의 방식으로 끝을 향해 가는 그들의 생을 바라본다. 크리스마스 때나 겨우 만날 수 있는 손자를 맞이하듯 나를 맞아주는 건 아직 기력이 있는 할머니들 뿐이다. 할머니들은 더 이상 향할 곳 없는 그 다정한 자애심으로 숨이 막히도록 나를 껴안는다. 아, 내 사랑스러운 그레그아르, 우리 귀염둥이. 그 서랍장 위에다 올려도 내가 좀 이따 정리할 테니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 나는 해로운 것들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요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냄새, 수증기 또는 섬유먼지, 그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거기서 내가 뭘 요청해 본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지 않은가. 쓰레기 단위는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인지 떠들어대며 으스대고 그의 놀이개인 레베카와 호모 새끼인 나를 위해 일을 훨씬 더 힘들고 고약하게 만들어 놓으며 가학적 기쁨에 차서 한껏 득이 양양한다. 내가 아무리 반항해봤자 결정권은 언제나 그의 주먹에 있다. 나는 가혹행위들과 부당행위들에 굴복하고 만다. 엉덩이 때리기, 불알 움켜잡기, 손가락으로 귀 튕기기. 나는 뭐든 당해야 한다. 나는 머릿속으로 그를 건조기 안으로 밀어넣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온도를 뜨겁게 맞춘다. 아주 뜨겁게. 면지물용 강력 코스. 아, 생업의 세계여. 얼마나 행복한지. 이 문제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 엄마? 그럴 순 없다. 피키에 씨? 이런 일로 그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책 읽기는 신성한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꾹 참는다. 그러면 매번 효과를 보는데 소리내어 책을 읽는 동안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매듭들이 조금씩 풀린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 폭군이 나에게 가하는 그 모든 모욕들이 하나하나 지워진다. 낭독이 끝날 때쯤이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화가 모두 사라진다. 술의 국화와 나와 단이 사이에 얽힌 문제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몰입하면서 나는 모든 걸 잊는다. 낭독을 마치는 순간 나는 망각으로부터 현실로 돌아온다. 씻기고 정화된 채로 행복한 현실로 나는 피키의 씨와 얼싸 안을 것이다. 지금은 서로 악수를 나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은밀하게 통하는 공모자들이다. 어느 날 책방 할아버지의 이웃들, 중학교 음악 교사였던 모렐 부인과 평생을 농부로 살아온 지루 부인이 팔짱을 끼고 나란히 복도를 거닐다가 나에게 은밀한 제안을 한다. 그레구아르, 소문에 듣자 하니 피케 씨한테 책을 읽어준다면서요? 우리도 좀 들을 수 없을까? 지루 부인과 나도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기분 전환이 되고 좋을 텐데. 모렐 부인과 지루 부인은 팔꿈치로 서로를 쿡쿡 찌른다. 나는 이 할머니들이 책방 할아버지의 방에 가보고 싶어 안다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의 방에 대한 소문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다. 생각해봐요. 그 영감은 책을 50권가량 더 들여놓으려고 텔레비전도 치워버렸다잖아요. 아마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힐 거야. 난 말이지 자질구레한 장식품 2~3개 정도면 그만인데 난 공기가 필요해. 우리들 방은 안 그래도 이렇게 콧구멍만 할걸? 피케 씨는 즉시 좋다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는 점잖게 그녀들을 기다리게 한다. 쉽게 남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 타입이다. 그 일을 추진하는 건 내 몫이다. 피케 씨, 여기다 의자 하나를 더 놓고 저기다 또 하나를 놓아요. 그러면 너무 비좁으려나? 하지만 뭐 나름 괜찮지 않을까요?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찬성이다. 하지만 그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 사흘 뒤 낭독이 끝났을 때 그가 말한다. 그레구아르, 그분들에게 모파상을 읽어드려야겠다. 누구요? 기드 모파상, 19세기에 뛰어난 작가야. 300편이 넘는 단편 소설과 6편의 장편 소설을 썼지. M칸을 찾아보렴. 전부 알파벳 순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나는 찾아본다. 말라파르테, 마리보, 모파상, 전집. 9월 1일. 악몽이 끝난다. 마침내 나는 주방으로 되돌아온다. 8월 하순. 레베카가 휴가를 간 터라 다니가 갖고 놀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세탁물 수거, 분류, 세탁, 건조, 다림질, 원주인에게 배달. 이 모든 걸 나 혼자서 다 했다. 달인 선생은 안락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스마트폰으로 카드점을 치면서 작업을 감독했다. 냄새, 숨막히는 공기, 화구의 열기 같은 6주 전만 해도 견딜 수 없었던 주방의 그 온갖 것들이 지금은 거의 콧노래라도 흥얼거리고 싶게 만든다. 피키에 씨에게도 나의 즐거운 기분이 전해진다. 사랑이라도 빠진 게냐? 그럴 리가요. 쓰레기 같은 곳에서 해방되었거든요. 얼마나 후련한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나는 단숨에 피키에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다. 레베카가 당했던 괴롭힘, 내가 당했던 일들, 동료들의 침묵, 원장의 보호하에 있어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단위. 깜짝 놀란 피키에 씨는 마피아의 침묵의 계율 같은 그 묵인 행위를 참지 않는다. 그는 원장실로 마송 부인을 만나러 간다. 몇 주 만에 벌써 2번째다. 면담은 짧게 끝날 것이다. 마송 부인은 늘 그렇듯 호락호락 하지 않다. 피키에 씨 정말 자상도 하셔라. 하지만 그 사람만큼 그 일을 잘해낼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 보세요. 그런 다음 다시 상의하기로 하죠. 내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단칼에 그의 기대를 저버린다. 화가 났지만 절대로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닌 책방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나에게 속삭인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레구아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게다. 날 믿어. 그리고 피키에 씨는 자신의 표현대로 갑작스러운 화제의 전환이나 고리타분한 사고방식 같은 것으로 나를 지겹게 하지도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는다고 확신하며 갑자기 내가 최근에 겪은 재난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그 옛날의 신념은 말이다. 그래 구하르, 신념, 신념. 20살 무렵에는 말이야 강렬한 문장들을 좋아하지. 부당함은 오직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의 몫일 뿐이다. 그건 학창시절 내 좌우명 가운데 하나였어. 하지만 그건 하나마나한 말이라고 넌 생각하겠지? 우린 살아가는 내내 투쟁해야 한다. 나는 노동운동가였어. 그래, 그래 구하르, 난 혁명을 믿었지. 놀랐니? 아, 그래, 난 새날을 더 나은 날들이 오리라 믿었단다. 나는 적색분자였어. 거의 검정에 가까운 짙은 적색이었지. 시간이 우릴 따라잡으며 빠르게 지나간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난 검붉은 빨강에서 평범한 빨강이 되었고 마침내는 붉은 기운만 남았지. 그런데 내 덕분에 난 색깔을 회복하고 있어. 그래 물론 빛은 많이 바랬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건 말이다. 나는 그가 불타오를 때가 정말 좋다. 그럴 때 그의 모든 것이 젊음을 되찾는다. 서점을 운영하기 전까지 난 식자공으로 일했단다. 신문사에서 말이야. 현장에서 배웠지. 대학을 졸업하고 얻은 유일한 일자리였다. 신문사 사람들은 미치광이들처럼 열심히 일했어. 모두 200명이 넘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노동조합에 가입했어. 누구보다 가열차게 투쟁했지. 쥐꼬리만한 임금에 비해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 나는 10년을 싸웠다. 하지만 35살이 되었을 때 선택을 해야 했지. 별것 아닌 걸 위해 아드비탐 에테르남 투쟁할 것이냐 아니면 한 발 뒤로 물러나 퇴직 때까지 순응할 것이냐. 자기 혐오에 빠질 것이냐. 나는 변화와 모험을 선택했어. 내 사업을 시작해 보기로 한 거지. 서점을 운영하는 건 내 오랜 꿈이었어. 책을 통해 최후의 투쟁에 대한 내 생각을 널리 퍼뜨리고 싶었지.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선명하게 보이지만 걷고 있는 당시에는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잘 보이지 않아. 그저 본능이나 직관에 따라 걸어갈 뿐. 하지만 부르디외, 바르트, 푸코, 프로이트, 마르크스 같은 많은 저자들의 책을 읽음으로써 나는 그들에게서 빛을 얻었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피케시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파키슨 병도 지금은 그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의 신체의 어느 부분도 떨리지 않는다. 순수한 열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는 나를 좀 전에 구레구아르와 다른 나로 만든다. 몇 주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한 뒤에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나를 현기증 나게 만드는 노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뭔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 가슴께가 기분 좋게 화끈거리는 느낌이 든다. 정말이다. 나는 전과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쉰다. 내가 옳다고 믿고 확신에 가득 찬 무언가를 위해 행동에 나설 때 말이다. 타인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야심을 품는 건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손을 놓는 순간 바로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지. 예를 들어 내가 서점을 운영한다고 치자. 너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신간을 읽지. 그런데 남들보다 먼저 읽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결정하는 건 시건방진 짓이야. 무슨 자격으로 그걸 결정해? 무슨 권리로 이 책보다 저 책이 좋다고 추천하는 건데? 그런 행위의 정당성은 어디서 온 거지? 문제는 자신의 취향이나 열정, 자기가 심취해 있는 것들을 타인에게 권하고 널리 퍼뜨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그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이 책을 읽어보세요 라거나 그건 읽지 마세요 라거나. 서점을 찾는 손님들과 그럭저럭 안면이 생기면서 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서점에는 언제나 엄청난 독서가들과 이따금씩 책을 읽는 사람들, 어른들, 아이들, 남자들, 여자들, 호기심 많은 사람들, 바쁜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 그리고 서점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서점을 찾아올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그냥 몰라서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앞으로도 2시간은 좋게 계속될 것이다. 그의 말을 자르는 건 불가능하다. 지적 모험을 넘어 서점 주인이 날마다 접하는 건 바로 인간 존재들이 이루어낸 응축물들이야. 그런 응축물들을 접할수록 독단에서 멀어지게 되지. 계산대 너머에 처음엔 책 개발화 포스터를 붙여놓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자들의 POP 사진들을 붙여놓게 되지.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야. POP가 뭔데요? 아, 미안. 모든 직업에는 업계 용어들이 있어. POP란 판매 장소에 게시되는 광고물을 말해. 어쨌든 바로 그 단계에 다다르면 비로소 전문적인 서적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 그전에는 그저 풋내기 서적상일 뿐이야. 책은 우리를 타자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란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 더 나와 가까운 타자는 없기 때문에 나 자신과 만나기 위해 책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하나의 타자인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행위와도 같은 거지. 설령 그저 심심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책을 읽는다 해도 마찬가지야.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 그러니까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내가 이웃의 2 부인들을 초대하는데 시간을 쏟는 건 바로 그런 이유에서야. 지금 이렇게 너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같은 이유이고. 어쨌거나 잘못된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는 듣는 귀의 수준과 책의 수준을 제대로 맞춰야 해. 낭독회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면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린 아무하고나 아무 책이나 읽지 않을 거다. 다음번 낭독회에서 읽을 책은 기드 모파상이다.